처갓집이래 왜 내 돈을 쓰냐고 했지? 어? 좋아. 그럼 오늘 알게 해줄게. 당신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처갓집이래 왜 내 돈을 써?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듣잖아. 형님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시선은 화면에서 1m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 저녁 반찬이 뭐냐고 물은 것처럼 별거 아닌 얘기를 들은 것처럼요.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 입에서 25년 전에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당신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고 내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이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예식장에서, 신혼여행 비행기 안에서, 첫 아이 낳고 조리원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던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가스불 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반찬통에서 깻잎 몇 장을 꺼내 접시에 담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친정 오빠였습니다. 오빠가 그 시간에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는 사이거든요. 받자마자 오빠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미수가,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혼자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걸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했어. 지금 119 타고 가는 중이야. 대전 세종병원 응급실로 와. 저는 가스불도 안 끄고 앞치마도 안 풀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갑만 움켜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몇 층인지도 모르게 내려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불빛들이 전부 흐릿하게 번져 보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 올해 들어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다 싶었는데 혼자 사시니까 밥도 대충 드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빠듯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소리, 기계 경고음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구석 침대에서 오빠를 발견했어요. 오빠 옆에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손등에 수액 바늘이 꽂힌 채로요.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입술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차가운 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경색이라고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피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고요. 수술 후 최소 3주 입원에 재활병원까지 합치면 1,500만 원 정도 예상하라고 했습니다. 1,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오빠랑 절반씩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니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나갔을 때 그 자세 그대로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친정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수술비에 재활비까지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경조사 통장에서 750 쓰면 안 되겠냐고요. 남편은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메뉴 고르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요. 처갓집 일에 왜 내 돈을 써?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치밀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찬물 끼얹은 것처럼 싹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의 밑바닥이 딱 이거였구나. 25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이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수술이 오전 첫 타임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밥은 어떻게 하냐, 빨래는 어떻게 하냐,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 대화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싸우고 화내는 것보다 그 무관심이요. 25년을 같이 산 아내의 친정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병원에 도착하니 오빠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택시 운전을 하느라 새벽까지 일하고 바로 병원으로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한테 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요. 오빠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냐. 시댁 대소사 다 내가 챙기지. 재산이 명절이니 너 하나 없으면 그 집안 돌아가겠냐.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편되는 만큼만 해. 무리하지 마. 오빠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성공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왼쪽 마비가 남아서 최소 석 달 이상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기셔야 하고 거기서 물리치료랑 작업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걸으실 수 있다고요. 저는 원무과에 가서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술비 900만 원, 입원비 300만 원, 재활병원 예상 비용 최소 300만 원. 합치면 1,5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오빠랑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오빠는 요즘 택시 수입이 예전만 못해서 당장 현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500은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1,000만 원은 제가 절반, 오빠가 절반. 각각 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 앞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500만 원. 없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허락 없이 그 돈을 쓸 수 있을까? 어젯밤 반응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25년 전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 받으셨을 때 300만 원 들었는데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경조사 통장에서 뽑아갔습니다. 시누이 첫째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 특실비 250, 둘째 돌잔치 축의금 100만 원. 전부 그 통장에서 나갔어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조금씩 채워 넣은 돈이었는데요. 시댁 일에는 수도꼭지처럼 콸콸 쓰면서 친정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한 걸까요? 남의 집 일이라서? 그럼 저는 25년 동안 남의 집 사람 노릇을 한 건가요? 그날 밤 병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신 후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수술 후 피곤하셔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놓이더라고요. 오빠가 커피 2잔을 사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시다가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매제는 뭐래? 오빠가 묻자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갓집 일에 왜 내 돈을 쓰냐고 했다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창피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 시집살이 어떤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명절마다 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보여. 오빠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숨기고 있던 것들을 오빠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25년 동안 시댁 대소사를 전부 도맡아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부터 시아버지 기일 제사까지, 명절 음식 준비부터 시댁 식구들 경조사 챙기기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시누이 애들 돌봐주랴,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랴, 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친정일은 어땠나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댁에서 부의금 10만 원 보내고 끝이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안 비쳤습니다. 바쁘다고요. 회사 일이 있다고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오빠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미수가, 이제 내 인생 좀 챙겨라. 내가 희생한다고 저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챙겨줘도 고맙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사람들한테 왜 내 인생을 갈아 넣어. 오빠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생신상 차려드려도 음식 투정만 하셨어요. 시누이한테 애들 맡아줘도 감사 인사는커녕 더 해달라는 요구만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잠에서 깨셨어요. 제 손을 더듬더듬 잡으시더니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남편 밥은 누가 챙겨줘? 애들은 괜찮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기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사위 걱정, 손주 걱정이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 75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냐고 남편한테 따지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어? 문자 한 줄이 전부였어요. 장모님 어떠시냐? 언제 올라와?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500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요. 남편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수원 집으로 돌아온 건 엄마가 재활병원으로 옮겨지신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어요. 싱크대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 그릇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설거지 한 번 안 했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면서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아프신 장모님 어떠시냐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청소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25년 전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미수가, 이거 내 이름으로 해놨다. 시집가서 혹시 모르니까 따로 챙겨둬라.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따로 챙기라고 하셨는지. 봉투 안에는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전역 근처 작은 상가 건물의 지분 절반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서 저한테 넘겨주신 거였습니다. 그 건물에서 매달 월세가 나왔어요. 제 지분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 결혼하고 나서 25년 동안 그 돈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남편은 그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2억 1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25년 동안 80씩 넣으면 2억 4천이지만 중간중간 급할 때 조금씩 빼서 썼거든요. 친정 쪽 경조사나 엄마 용돈 드릴 때요. 남편 몰래요. 저는 그 통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탈출구였어요. 25년 동안 시댁에 갈아 넣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보루가요. 상가 건물 시세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 지분만 해도 4억 정도 되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2억을 더하면 6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500만 원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엄마 병원비 500만 원? 당장 내일이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허락을 구했을까요? 왜 눈치를 봤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부부라면 서로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한테만 적용되고 시댁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돈이 쓰일 날이 올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엄마가 재활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대전을 오갔어요. 왕복 4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기차비가 아까웠거든요.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 마비가 왔는데 꾸준히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요. 다만 최소 석 달 길면 반년은 보셔야 한다고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병원 한 달 비용이 3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오빠랑 절반씩 나눠서 150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통장에서 조금씩 빼서 보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저녁 먹다 말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생신이야. 형이랑 정미랑 다 오기로 했으니까 음식 준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재활병원에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 계신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좀 빠질게. 친정 엄마 병원에 가봐야 해서. 남편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뭐? 엄마 생신인데 내가 왜 빠져? 친정 엄마도 아프시잖아. 나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대전 내려가고 있어. 제 말에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친정만 챙기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생신인데. 저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25년 동안 시어머니 생신 한 번 안 빠졌어.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3일장 끝나자마자 시댁 제사 챙기러 왔잖아. 이번 한 번 못 가면 어때서?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을 탁 밀치고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토요일에 올 거지? 정미가 애들 데리고 온다는데 음식 좀 넉넉하게 해. 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는 제가 좀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여기 들이대? 내 생신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토요일 저는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 대신 재활병원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안 오는 거 진짜야? 엄마 많이 서운해 하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 저도 25년 동안 서운한 거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생신에 빠진 뒤로 남편과 저 사이에는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반찬 더 필요해? 세탁기 돌려. 그 정도였어요. 남편은 제가 먼저 사과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 안 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재활병원비 다음 달 거 보냈어.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3달 더는 힘들 것 같아. 택시 수입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오빠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장남인데 동생한테 짐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내가 더 낼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활비를 제가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통장에서 빼면 되긴 하지만 그 돈도 무한정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남편은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면서 왜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있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변호사를 만나보기로요. 검색을 해서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원역 근처 오피스 빌딩 7층에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갔더니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앉아서 25년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시댁 대소사 챙긴 것, 시어머니 병원비 낸 것, 시누이 산후조리원비 대준 것, 그러면서 정작 친정 엄마 병원비 앞에서는 한 푼도 안 내겠다고 한 남편의 말까지요. 변호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혹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지분과 통장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거 좋은 소식이에요. 혼인 전 취득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그 존재를 모르신다면 더 좋고요.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요. 제 명의의 상가 지분과 그 임대 수익으로 모은 통장은 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다만 법적 다툼을 피하려면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제가 시댁에 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지출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남편분이 친정 부모님 병원비에 협조하지 않은 것,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던 것, 이런 걸 정리해 오세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끌려가듯 사는 건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졌어요. 25년 동안의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보낸 돈 내역, 경조사비 영수증, 병원비 납부 확인서,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시댁 관련해서 제가 쓴 돈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 친정 엄마 병원비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됐을 텐데요. 저는 그 서류들을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게 제 25년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서류 정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뭔데? 한마디로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변호사 선임했어. 남편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들은 대로야. 이혼할 거야. 남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장난해?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이 말이 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친정 엄마 병원비 500만 원 쓰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쪽이랑 얘기해. 그날 밤 남편은 방문을 쾅쾅 닫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새벽까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요.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하는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시댁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한테 이혼이라니. 당장 취소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 안 바꿔요. 전화 끊을게요. 그 다음에는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이야. 오빠 체면은 생각 안 해? 저는 또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미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회유 작전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미수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우리 25년인데. 앞으로 잘할게. 친정 어머니 병원비도 도와줄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의 본심은 위기 상황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친정 엄마가 쓰러졌을 때 남편이 보여준 반응이 진짜였어요. 지금 와서 태도 바꾼다고 그게 달라지나요? 협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이 집도 반은 내 거야. 내가 숨겨둔 것 없는지 다 조사할 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조사해봐. 나 숨긴 거 없어. 물론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와 통장은 혼인 전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확인받은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협박은 빈말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25년 동안 집안일 도맡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모은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요. 제가 따로 숨겨둔 재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25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데 지금 와서 저러는 걸까요? 변호사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앞치마 풀 겨를도 없이 뛰어갔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제가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상황은 오빠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관리를 안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심해서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신우이한테 병원비 분담을 요청했대요. 오빠 말로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말했대요.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300씩 나가는데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만 내달라고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오빠가 장남이잖아. 유산도 오빠가 다 받을 거면서 병원비는 왜 나한테 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신우이예요. 제가 산후조리원비 내주고 돌잔치 축의금 보내주던 그 신우이요. 그땐 고맙다면서 꽃이 피게 웃더니 정작 친정엄마 병원비는 이렇게 발을 빼는 거였어요. 남편과 신우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합니다. 전화통 붙잡고 욕을 했대요. 서로 원수처럼 됐다더라고요.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시댁 대소사 챙기라고 그렇게 강요하더니 정작 자기들끼리는 돈 앞에서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오빠가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좋은 데 쓰자며 떠들던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 뒤통수에 꽂힌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굳이 맞장구 치거나 뭔가를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통쾌하다거나 꼴 좋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남의 희생만 강요하고 자기 몫은 안 챙기려는 사람들한테 마땅한 결과가 따른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시댁이 내분에 빠지는 동안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예전에는 부부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원고와 피고로 만나는 거였습니다.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남편 쪽에서 큰 다툼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병원비에 신우이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재산 분할도 제가 제시한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최종 성립된 날, 저는 혼자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확정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수원 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저는 제 명의의 예금 일부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지분과 통장은
처음부터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혼인 전 취득 재산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이혼 후 저는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 엄마가 계신 곳으로요. 엄마는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은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었지만 지팡이 짚고 조금씩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 앞에 서보았습니다. 대전역 근처 작은 건물이었어요. 외관이 제법 낡아 있었지만 가을 햇살을 받고 서 있는 모습이 참 단단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이 건물을 제 이름으로 해주셨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왜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따로 챙기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보셨던 거예요. 딸이 혹시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보루를 만들어 주신 거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박힌 지는 25년이 넘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 온전한 내 것이구나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재산이요. 저는 그 건물 앞에 한참을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입을 거 안 입고 엄마는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상가 임대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엄마 재활 치료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새 집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수원 아파트 15층에서 보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고층 빌딩 대신 낮은 지붕들이 보였고 차 소리 대신 새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대전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재활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였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다고, 이 연세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 드물다고요. 저는 매일 엄마 집에 들러서 밥을 해드리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 10걸음도 못 걸으셨는데 한 달 뒤에는 100걸음, 2달 뒤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실 수 있게 되셨어요. 오빠도 자주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 엄마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시댁 소식은 오빠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재활 중이시고 병원비 문제로 남편과 시누이는 아직도 사이가 안 좋다고요. 남편이 결국 시누이한테 몇 달치 병원비 영수증을 보냈는데 시누이가 보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의 집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희생만 강요하던 사람들한테 마땅한 결과가 따른 것뿐이었어요. 어느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다며 산책을 가자고 하셨어요. 동네 공원으로 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책로를 엄마랑 나란히 걸었어요. 그날 엄마는 지팡이 없이 걸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지팡이를 집에 두고 나온 거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셨지만 혼자 힘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드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 오늘 지팡이 한 번도 안 짚고 걸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알아. 나도 뒤에서 엄마 걷는 거 내내 보고 있었어. 엄청 잘 걷던데.
엄마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참 주책이다. 그냥 혼자 조금 걸은 것뿐인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지?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어깨에 제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도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위로였어요. 가을 햇살이 공원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면서도 가장 무겁게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거리요. 그 말을 자기 필요할 때만 가볍게 쓰던 사람들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진짜 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끊어질 듯한 밧줄을 꽉 쥐고 악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뭔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저는 이제 뼈저리게 알아요. 진짜 가족은 핏줄이나 혼인신고서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아주 따뜻하고 충만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